네, 안녕하세요. 농업지 채널 짓다 최준영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농업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야기 나누는 농담 시간입니다. 항상 남수정님께서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괴롭히신다라는 제보가 있는데, 예, 오늘은 어떤 분을 모시고 왔을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네, 제가 콜롬비아에서 만났는데 콜롬비아, 남미 남미. 콜롬비아. 예. 그쪽에서 만난 분입니다. 예. 처음을 남미에서 만났어요. 저는 외국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영어도 겨우 잘 못하는데 이분은 스페인어하고 네. 영어를 한국어처럼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 오늘은 특별하게 농업 ODA도 있다. 오. 이걸 한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주제는 농업 ODA.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네. 이 분야에 가장 정통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안규미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남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틀린 사항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아유, 부끄럽습니다, 사실. 예.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안규미입니다. 보통 이제 그 농업 그 중에서도 이제 ODA 그러면 상당히 좀 낯설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박사님 소개 겸 해가지고 어쩌다 이 ODA라는 이 분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됐는지 인생 역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원래 전공을 이제 산림환경학 산림환경학. 예, 하고 또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관련한 일에 좀 관심을 그냥 옅은 관심을 두고 있다가 그래서 옅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 상당히 이제 이 분야 개발 협력 혹은 이제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석사 학위를 지역학, 중남미 지역학과 개발 협력을 같이 네네. 다루는 그런 이제 사회과학 종합 학문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석사는 어디에서 하셨죠? 석사를 그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UCL이라고 UCL 에서 하는 하셨군요. 네. 이제 그 학교가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관련한 전공들이 이제 강하기는 한데 저도 이제 그냥 막연하게 처음에는 이 분야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 사실 한국의 그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개발 협력 실무를 실제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식품부에서 하는 주요 ODA 사업들을 접하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 일을 하니까 상당히 또 재미가 있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팔자에 딱 맞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분야에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 분야 정착하셨습니까? 정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이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부 다니실 때는 이제 그 산림환경학, 그다음에 영문학 이렇게 이제 영어 쪽이셨는데 아까 석사 논문은 또 중남미 쪽으로 또 쓰셨다고 그랬었는데 스페인어는 맞습니다. 언제 공부하신 겁니까, 그러면? 스페인어는 학교를 다니는 중에 학부 과정 하는 중에 취미 삼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취미 삼아서 원래 다들 스페인어 정도는 취미 삼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취미 없으세요? 제가 딴 취미가 많아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러면서 이제 그 스페인어는 사실은 이제 스페인과 중남미 전역에서 거의 그렇죠.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개발 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남미 쪽으로도 더 이제 관심이 갔었고 또 특히나 이제 저희가 그 농경연에 그 있으면서도 중남미 그 당시에 이제 콜롬비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안데스 지역 쪽에 대한 농업, 농촌 이슈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이후에도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그 분야를 많이 다루게 됐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군요, 보면은. 제가 ODA 사업, 코이카 ODA 사업으로 UN 사업이었죠. UN 사업을 기획하는데 담당 제가 뭐라 그러죠? 그 나가는 걸? 그때 남 박사님 제가 남 소장님 처음 뵙게 된 게 코이카 UN 오디시라고 해가지고 마약하고 범죄 관련한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코이카와 그러니까 다자성 양자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기획조사를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가장 이제 총괄하는 전문가로 이제 남 박사님이 오셨고 그때 저도 이제
막 배우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그때 참여를 하면서 남 박사님과 인연이 예, 처음 닿게 됐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네. 만난 인연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인연이 됐군요, 보면. 네, 어쨌든 뭐 안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콜롬비아에서 네. 남성인과 이제 인연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농촌경제공원에서 이제 국제개발 협력 관련된 일을 하신다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은 이제 저희는 뭐 쉽게 지금 ODA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이제 ODA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뭐 밑에 자막으로 이제 ODA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한번 ODA 기본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통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큰 틀을 잘 모르시거나 혹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ODA 사업이라는 것들은 많이들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도와주는 일을 맞습니다. 한다. 뭐 보통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 그 ODA 사업에 대해서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서 국가 정부 대 정부의 사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일컫는 개념이고, 예. 그 ODA 자금 흐름은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 사실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큰 틀의 개념이고,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ODA로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은 이제 ODA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 그러면 그 돈 돌려받는 건가요? 뭐 원금만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이자까지 쳐서 받는 건가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예,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ODA 사업 하면 이제 일반적인 원조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이제 ODA에 관한 오해라기보다는 이제 좀 어렵게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ODA 사업으로 또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돌려받는 개념이냐, 네.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크게 봐서. 그리고 점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투자 개념으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영어로는 그랜트라고 하면 그냥 바로 증여하는 걸 무상 원조라고 하고, 따로 돌려받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거기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 원조라고 하면 이제 양어성 차관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예,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을 아주 싼 이자로 차관을 해주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인프라 사업들, 맞습니다. 뭐 도로 개설이라든지 뭐 농업 뭐 기반 시설 구축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연리 1%, 뭐 0.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제 수출입은행 통해서 주로 나가죠. 보면은 그게 이제 보통 EDCF라고 부르는 유상 원조. 맞습니다. 그다음에 ODA는 보통 무상으로 이제 나가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성격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맞죠? 근데 ODA 무상 원조로 대표적인 기관이 사실 코이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식품부에서도 이 무상 개발 원조를 하는가?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상 원조 이미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상 원조는 기재부 중심으로 EDCF에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이제 빌려주는 것이고, 무상 원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부와 코이카가 좀 중심이 되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으로 보면 인프라 건설 쪽이라기보다는 기술 협력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라든지, 이제 역량 강화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요소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예, 학교를 뭐 지어주거나, 선생님을 뭐 교육시킨다든지, 예, 뭐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죠. 보면은 그런 이제 이런 무상 원조 사업에 물론 유상 원조도 다른 기관들이 많이 참여합니다만은, 무상 원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부처가 관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농식품부 대표적으로, 그리고 산업부, 교육부 등 이제 여러 관계 기관들이 무상 원조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도 사실은 짧지 않습니다. 그 외교부 코이카만큼이나 농식품부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그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사업을 한다. 무성원조 교육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학교를 지어주는 동시에 뭐 교사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추진이 되는데 농식품부 같은 이제 그 전문 경제산업부처에서 하는 ODA도 똑같이 농업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네.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동시에 가령 뭐 가공 시설을 지어준다든지 그걸 실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도 같이 이제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노하우도 많고 동원할 수 있는 이제 리소스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러 부처에서 막 하니까 좀 정신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는데, 일단 그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우리나라 ODA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지금 박사님께서 담당하시고 있는 요 분야에서의 어떤 예산 규모 이런 건 또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은 이제 농업 ODA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이카에서도 농업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농업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 같은 경우도 지금 2018년부터 계속해서 거의 이제 2배씩 증액이 되고 매년 있는 2배씩?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 최근에 특히 2023년도부터 K라이스벨트라는 사업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대규모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액수가 계속해서 거의 더블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식품부 ODA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식량 원조 사업도 규모가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 이 ODA는 대상국이 주로 이제 예. 개도국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 분야의 어떤 역할이 되게 이제 클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들 아까 이제 그 K 라이스벨트 저는 이제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방송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낯설 것 같은데 몇 가지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제 농업 ODA에 관련된 프로젝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카에서도 농업에 관한 개발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농업에 관한 당연히 농업 관련된 이제 ODA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농촌진흥청에서도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세 기관이 대표적으로 농업 분야의 그런 원조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고 했을 때 각각이 하고 있는 사업의 조금 그 특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약간씩은 다른데 예.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적인 농업을 이제 산업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협력 사업도 했지만 이 규모도 크고 그리고 또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런 농촌 공동체 개발을 지원하는 네네. 그런 분야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의 어떤 혹은 취약 농가들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원조 사업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역 사회를 이제 지역 사회의 어떤 결속력을 강화하는 사업,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농업이 주된 소득원이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된 어떤 기술 역량 강화 이런 요소의 어떤 사업들을 크게 그래서 이제 농촌 개발 사업 뭐 맞습니다. 비슷하게 복합적인 사업들이 주로 맞습니다. 코이카에서 많이 되는군요. 예. 보면은. 그래서 농촌 종합 개발 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고 네.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규모 가공 시설을 필요한 시설을 지어준다든지 거기와 이제 더해서 필요한 어떤 가공 기술을 같이 패키지로 지원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동시에 인프라도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고 이제 산업으로 좀 접근하는 산업적으로? 측면이 네네. 많이 있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최근에는 종자 관련한 것들 에도 많이 접근을 하고요. 농업 생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공 유통 그리고 이제 전체 농업 전후방 산업에 필요한 요소들까지도 그 대응을 하는 그런 체계였고, 농진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지만 굉장히 현장에서의 그 수요가 있는 네. 그런 이제 기술 중심으로 말 그대로 많이 농촌 지도 옛날에 했던 맞습니다. 지도 역량을 예. 이제 강화하는 예. 이런 쪽으로 간다. 예. 선생님께서도 실제로 그 여러 곳에 나가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제 대표적으로 라오스에서 네, 라오스에서. 코이카 사무소에서 1년 반 동안 농업 전문가로 근무를 했었고 예. 그 경험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의 농업 프로젝트 개발에서 이제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기획 단계 주로 많이 참여했었고 아까 전에 농지청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그쪽 출신이잖아요. 예. 거기서도 사실 ODA 사업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었거든요. 그쪽에는 주로 이제 그 기관들을 많이 초대를 해요. 그 나라도 농촌 지도소가 있을 거고 농진청 같은 기관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쪽에 농업 공무원들 이런 분들 초대해가지고 몇 달씩 교육시켜서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동문회들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네네. 동문회 형성되면은 대개 이제 개도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낼 때는 좀 어떤 공무원, 약간 젊은 공무원들 보낼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그래도 성과가 퍼포먼스가 좋은 그렇죠. 친구들을 보내죠, 보면. 선진국에 올만하면 이제 좀 네. 어떻게 좋은 출신이거나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은 10년, 20년 후에는 다들 예. 장관이 되거나 이렇게 고위직이 다 돼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의외로 농진청이 예산은 작지만은 예.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는 분야 확실하게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다른 것하고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정인 농진청, 뭐 그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ODA 사업이라는 걸 저는 보면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지어주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일정 교류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코이카 사업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그 농경연에서 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ODA 사업의 특징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잘 알려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묻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다른가. 아까 전에 주로 농업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품종이 있잖아요. 아마 통일bio 품종 같은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 보는 게 아마 그 프로젝트 같은데 농식품부에서 하는 ODA 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고 단위 사업의 단위 프로젝트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 그 최종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과 연계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대표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최근에 가령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농촌 종합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혁신적 농촌 공동체 사업이 크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역 사회 개발 혹은 또 이제 기후 대응이라든지 디지털 수단을 활용하는 어떤 대응력 그리고 이제 생산 인프라라든지 주민이 제안하는 어떤 인프라를 이제 소규모로 지원해주는 어떤 성과 기반의 어떤 경쟁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언급드린 K 라이스벨트 사업이 최근에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이제 우리 품종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었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구상은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2023년도에 7개국 아프리카 7개국을 선정을 해서 이 7개국의 우리 통일bio 품종을 이제 현지 적응 테스트를 거친 품종을 대량 보급하는 이제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부터 아프리카의 농민들이 실제로 이제 그 쌀을 종자를 이제 보급하는 사업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증식포가 들어가고 이 사업에 각국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각국에 거의 동일한 필라와 동일한 활동을 다 포함을 시키는데 조금 이제 맥락에 따라서 조정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종자를 그 대규모 종자 생산단지를 구축을 해서 거기서 증식한 해서 종자를 이제 농가에 보급해서 생산성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아니 제가 왜 웃냐면 이런 질문을 막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안 박사님이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으시면 패스해도 좋은데 왜 통일벼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왜 종자가 맞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맞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공감하는 지적 사항인데 이제 제가 뭐 이 부분은 솔직하게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이 사업이 가장 첫 모티프가 된 것이 가나의 코피아 센터, 농진청이 하고 있는 이제 코피아 센터에서 가나에서 이제 소규모 사업을 해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통일벼를 교잡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이제 가나 기후 조건에 맞고 이제 생육 환경에 맞는 품종을 개발을 했고 그것이 이제 등록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제 등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식을 해서 보급하는 데까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 당시 이제 장관님께서 방문을 하시고 이 모델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서아프리카는 쌀 그 예. 수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한번 좀 해보자. 대규모로 한번 음. 추진을 해보자. 그리고 농식품부 사업들이 이제 국가별 수요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또 다른 국가에는 또 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통일된 형태가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시그니처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면서 한번 다 해보는 사업이 한번 있으면 이제 좋겠다. 그 공통적으로 네. 7개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가나 사업이 처음 모티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품종에 관한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 가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그 현지 정확성 테스트라든지 품종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식미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이 품종이 현지에서도 그 시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품종을 시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조금 이제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령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에는 네. 쌀 수요가 지금 분명히 증가하고는 있는데 서아프리카만큼이나 이제 시장성이 확보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 품종에 대한 수요가 정확히 일치하는가, 이제 그 부분은 서아프리카만큼 네. 강력하게 이제 대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제 코멘트를 하시기는 했는데 이제 이런 사업 그 기획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혹은 대형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국 벼 품종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품종 테스트라든지 그런 걸 거친 것들을 위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친 것들을 위주로 도입을 하겠다, 증식을 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프리카 쪽에도 코피아 센터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 이제 우리 쌀을 이제 테스트 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검증이 끝난 일종의 이제 테스트가 끝난 품종들을 이제 각국의 환경에 맞게 도입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우리나라 쌀을 좀 보급해보자라는 네.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잘 되면 좋겠네라는 생각도 들지만 굳이 또는 이제 정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남수정님 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는 있다. 사실 가나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에 제가 솔직히 관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예. 제가 가나 프로젝트를 한 게 있거든요. 가나. 코이카 사업으로. 네. 그때 주재하던 그 코피아 센터장님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논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전개 과정 아주 초입 부분에서 이제 약간 관여가 있었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걱정했던 거는 사실은 항상 ODA 사업에서는 이런 목적이 항상 있잖아요. 뭐냐면은 수원국 관점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 관점에서 뭐가 최선일 거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또 ODA 사업이라는 게 그 나라만 쫓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을 쓰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뭔가 도움이 되긴 돼야 되잖아요. 그 양쪽의 관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관점이 부딪힐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ODA 사업을 보면은 여러 번 참여했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착한 마음으로 이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보다는 원래 ODA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업과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거고 한국 농업은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건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정말 매번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국 품종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 사실 정말 이제 현지의 수요에만 전적으로 맞출 것이냐, 혹은 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주요한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착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타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평가나 기획에 많이 참여를 하고 실제로 제가 사업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주 비판적으로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결국은 수원국의 수요도 잘 맞춰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제가 원론적으로 보자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로 기술 협력을 해줘야 된다 혹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잘하는 것을 떠나서 조금 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국익과 연계한 어떤 외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또 새롭게 많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도 이제 가령 이제 원조 사업을 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농기계를 갖다 주더라도 네. 일본산 기계. 농기계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인력도 일본산 마찬가지로. 농기계를 지원하면은 나중에 이제 일본 농기계 맞습니다.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제 그런 전략적 관점이 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ODA 사업을 어쨌든 돈을 투자는 아니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했으면은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이제 최소한 우리는 외교 관계라도 좋길 바라고 원래 있고. 원래 ODA 기본 정신은 기대하면 안 되죠 보면. 원래는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네. 제가 좀 나쁜 마음을 품고 아니,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말씀해 주신 미묘한 부분이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계 쪽에서 개발 협력을 하시는 분들, 심지어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이 부분을 다른 부처 혹은 다른 국가와의 사업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동시에 이 원조를 원조로만 우리가 순수한 인도적 지원으로만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이 타당하냐는 것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도적 지원 순수한 목적으로만 이 사람들 도와준다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도 타당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중견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공여를 하는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제 지원을 해준다, 도와준다는 개념을 지나서 어떤 전략적인 동반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남 박사님 말씀하신 어떤 수출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혹은 농업 정보 공유라든지 인적 공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좀 상호 호혜적인 ODA를 추구하는 것도 저는 뭐 전공자로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보통 이제 ODA 그러면 상대방 수요를 이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를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농업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쌀 같으면 그래도 좀 우리가 노하우가 좀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쌀도 우리처럼 이렇게 뭐 기반 시설 잘 갖춰져 있고 뭐 이렇게 수전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세계적으로 드물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제 아까 카이라이스 벨트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품종을 보급해서 어떤 식량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기는 한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케이라이스 벨트 같은 경우에는 식량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품종을 이제 교잡하고 현지 적성 검토를 통해서 보급한다는 개념이었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그 민간의 역할과 연계하는 ODA 사업의 하나로서 지금 최근에 제가 본 사업은 그 낙농 사업인데요. 낙농 생산성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젖소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홀스타인 그 젖소 정액을 우간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품종 개량 사업이군요. 예, 품종 개량인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질병 관리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령 그 이글벳 같은 동물 의약품 업체하고도 같이 결부가 돼서 어떤 수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 사업은 뭐 민관 협력이라든지 혹은 민간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홀스타인 저수 정액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의약품을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하면서 접점을 좀 많이 노출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국산 그 동물 의약품도 소개를 하는 그런 계기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산 그 의약품이라든지 혹은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시장 점유율이 큰 상황인데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던 맞습니다. 거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ODA 사업과 연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또 그 저변 확대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최근에 같이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과가 잘 나와야 그쪽에서도 이제 좋다. 뭐 K가 붙은 뭐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성과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최 박사님 또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농업에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하거나 시선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그 자체가 자생해서 경제성을 가지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데 예. 그 나라에 가서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사실 ODA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농업이라는 것은 지원한다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했던 실수를 똑같이 실수마저도 이제 똑같이 전수해주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예. 아무리 전문가들이 가니까 그대로 이제 재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거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의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삼았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나라 농업에서 제일 안 됐던 게 뭐냐면 농업을 지원하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의약품을 가든 농기계를 가든 외국에 가게 되면은 지원을 해주고 나면 수리도 안 되고 재공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결국은 거기에서 이걸 지원하는 기업이죠. 작은 기업이요. 농촌에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자생을 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것은 돈이 들어가는 순간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공중전화군요. 네, 그렇죠. 예. 공중전화 적합한 표현인데.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ODA 사업은 ODA 한 업계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 관점을 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당연히 농식품부는 이제 좀 코이카하고 다르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관점들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코이카하고 차별성을 가져가느냐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아유, 너무 사실은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계속해서 좀 아쉽다고 느끼는 지점이 사실은 이제 좀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뭘 줄 거냐를 고민을 하고 또 그쪽의 수요는 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누가 어떻게 이 시설이나 혹은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고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어떤 사후에 대한 출구 전략이나 사후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그간에는 너무 부족했다. 이것은 뭐 단지 어떤 단일 부처나 단일 기관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거론이 되다 보니까 다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평가를 해봤을 근데 때. 이제 칼자루를 들고 이제 맞습니다. 이걸 할 네. 것이냐. 사실 현장에서는 똑같은 일이 그렇죠. 발생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현장의 담당자들이 문제는 인식하고 있더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는데 우리 잘못하고 있어요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네.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네. 윗선에서는 다시 철학적인 논쟁이 다시 부딪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논의가 무리걸려 그러면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잘 못 들어왔어. 이제 고양이 목에 이렇게 누가 방울을 이렇게 달랑 달아야 되는 이 자리에 와서 그럼 안 박사님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음 달에 가야 된다 이렇게. 아니 또 왜? 또 너무 또. 그게 왜냐면은 제가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지금 계속 수출과 연계하는 것,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이것을 계속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전의 성과를 봤을 때, 혹은 그 다른 이제 외교부 코이카 사업과의 어떤 차별성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농식품부는 어떤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단순히 소규모 농가, 취약 농가를 인도적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대규모 혹은 중형 규모의 농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어떤 시설을 쓸 수 있는 규모가 되고 혹은 여력이 되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형 농가 중심으로 선도 농가 중심으로 그렇게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 방향을 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거기에 가지 더불어서 분들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커피만 생각해봐도 이제 네. 다 손으로 이렇게 선별하시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주거나 그 농가를 도와주는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색채 선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놔가지고 생산성을 확 올려주는 게 좋을 건지. 근데 색채 선별기 이렇게 들어가면 평소에 하던 사람들은 일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뭐가 좋을지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 이제 이런 건데.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정답은 봅니다. 없다. 정답은 없고 그렇게 네. 조금 방향을 구분해서 진행을 할 필요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소규모 농가들이 굉장히 그 비중이 큰 것은 엄연한 그렇죠. 현실인데다가 사실 개도국이 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항상 가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이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AI기도 만들고 농계도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면서도 개도국 농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거든요.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농업 혁신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이 기술은 개도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약간의 뭐 소농 시스템에서 약간 어떤 수정만 하면은 이제 네. 혁신을 간다면 선진국들은 이미 거의 대농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이 개도국에 적용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농업이 미래라고 가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조건 때문에 그래요. 이런 조건이 우리나라 핸드캡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강력한 이게 뭐라 그러죠? 강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농업 분야에서 생각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코이카는 조금 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떤 가난한 농민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 맞다 치면은 농식품부에서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그럼 전라도 농업이라는 산업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더 포커싱해서 가야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잘은 모르지만 코이카 사업과 농식품부의 ODA 사업이 어떤 식으로 차별성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잘 만들어내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답변은 누군가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방향은 좀 구분이 네. 된다는 지점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각 그 이제 전문가들이나 혹은 이제 농업 주요 우리 관계자들께서 각각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는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좀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코이카에서도 최근에는 그 농산업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사실은 예. 굉장히 CTS 사업부터 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사업을 예. 해요. 왜냐하면 지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이미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한국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기업 유치하나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ODA 엮기 오랜 관행 중에 하나가 기업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막 일으켜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코이카 사업에 오랫동안 그 논의가 있었고 그게 반영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그런 것들 접근하는가? 예. 오히려 농식품부는 지금 네. 더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민간 기업들을 초청해서 ODA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진출이 가능할 만한 그런 대상국에 이제 지원을 할 때 이런 기업들은 어떤 분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를 의견을 수렴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농식품부에도 그 사업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우리가 한 4년, 5년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1년 정도라도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금 대략 큰 사업들이 한 6, 70억 수준이었는데 그 규모도 어느 정도 확대를 하면서 시장조사 1년 차에 이제 시장조사를 하면서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정부
혹은 이제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사람들이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국가, 이 대상 국가, 이 분야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같이 필요한 모아서. 관점이 반영이 되도록 그런 형태의 어떤 시장 분석, 시장 조사를 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최근의 일이라는 것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선거 관련해서도 이제 뚜렷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농식품부 사업 혹은 이제 농산업적 관점이 반영된 사업들의 경우에는 생산성이나 소득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생산성의 효과를 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사실 우리가 길면 5년의 사업인데 그 기간 안에 시설을 다 이렇게 지어서 그걸 통해서 성과를 보여준다는 네. 것이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소득까지 연결되기에는 사실은 시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맞아 들어가야 되지 사실 않습니까? 개독에서 제가 네. 이렇게 얘기는 네. 하지만은 네. 개독에서 사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당연히 이게 어렵죠. 제가 쉽게 네.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사실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더 열악한 개독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이제 네. 딜레마 같아요. 어떻든 처음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다들 오케이 끄덕끄덕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준비를 얼마만큼 누가 그러면 실제 사업은 언제 해? 라는 또 이 문제에도 봉착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런 사업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국내 농업의 문제에만 천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뭐 공급망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산적한 상황에서 그 방향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가라고 봤을 때 이 ODA 사업을 통해서 인적 교류 혹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해외 농업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 그리고 그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순히 원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보도 공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협의할 사항 가령 이제 뭐 식량 안보 관련해서도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해외 농업 개발과 연계해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국익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제 좀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면은 ODA 였기 특징이에요. 아니 저도 옛날에 ODA 좀 들여다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되게 이율배반지라 생각해요. 그분들이 뭐 자기 자원봉사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전문가 피 받고 가서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고 네. 그만큼 열성이 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느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좀 퀘스천이 옛날에 많이 찍혔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10년 전 이야기니까. 사실 오히려 국익이란 게 개념이 좀 개입되면은 오히려 괜찮은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고 그 지원 사업의 효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도와준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사실 OD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제 앞으로 차차 또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또 민간에서 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또 뭐 모셔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우리 유튜브 방송 좀 보셨어요? 네. 어렵죠. 근데 봤는데도 이게 쉽지 않죠. 네, 평소에.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유튜브 포맷에 잘 익숙치 않잖아요. 그래서 나오길 많이 주저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안 박사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이제 민감한 문제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방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제 기관에 있는 분들이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왜 해외에다 돈 쓰냐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처 간 또 기관 간에 또 이런 문제들까지 있다 보니까 어쩔 수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든.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큰 그림을.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농업이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ODA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는 ODA가 왜 중요하냐면은 안 박사님 박사님 언급하셨지만은 이전에 보면은 농업 전문가를 키워야 되잖아요. 네. 해외 농업에 대해서 알아야 그 나라가 농업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다음에 그 나라의 식량 안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의 수출 전략 같은 거 누가 전문가고 누가 강한 기업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현지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양성이 되거든요. 그런 ODA 사업을 통해서 대학원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돌아가면 또 친한파들이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비즈니스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ODA라는 거는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걸 활용하느냐. 근데 이 정도 하는 걸 가지고 나쁘다고 할 건 없잖아요.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식이니까.
저는 그래서 ODA 사업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어떻게 해가느냐는 사실 우리나라 농업 전략하고 상당히 많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제가 좀 공격적인 질문을 조금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이제 ODA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사실은 이제 여러 이해 당사자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업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또 각각 또 다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맞아요. 그 나라 정부 생각 다르고 또 그 지역 주민 생각 다른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어렵지만 해봐야 된다라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쉬운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ODA의 어떤 규모뿐만이 아니고 영향이 커지는 게 맞다. 우리 농업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업 ODA의 영향이 커지는 게 예.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농식품 시장 또는 농식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국한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어떤 뭐 공급망 그리고 식량 안보 문제 이것과 같이 이제 결부해서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시간을 축적해왔지 않는가. 이제 앞으로 그런 지점에서 좀 더 이제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 농업계에도 좀 필요한 가령 우리나라 농업 인력이 직접 이제 진출을 할 수도 있고 단순히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또 현지에서도 가령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농업 인력 부족분을 이제 메꾼다든지 계절 노동자로서 예, 이제 뭐 들어와서 그렇게도 활동할 때도 가능하고 훨씬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지만 전략적인 어떤 교역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포부를 넓게 가지고 또 외연을 조금 더 늘리면서 이제 아주 그 협소한 차원의 어떤 공공사업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농업이 가진 뭐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나라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좀 외연을 넓혀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외연을 넓힌다는 갑자기 이 책이 또 떠오르네요. 왜 갑자기 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이 예. 저자가 최준영 박사님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언제 쓰셨어요? 또 뭐 짬짬이 썼습니다. 간략하게 이 책 어떤 내용이에요? 뭐 이 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본 연구소에서 다뤘던 이제 내용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데 일단 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리고 뭐 물, 뭐 과학 같은 한 5가지 정도의 주제로 잡아서 이제 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이제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다가 처음에 생각과 달리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내용이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사항들을 좀 뛰어넘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그러한 좀 재미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재미없는 지명 뭐 이런 거 외우는 지리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어떤 지리라는 거를 좀 공부해보자. 지구본 연구소의 오랜 뭐 노하우에 다 집약된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보니까. 이제 그 방송 노하우는 좀 생겼는데 이제 이 책 쓰는 노하우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이 네. 신간입니다. 안 읽어보셨죠, 안 박사님도? 네,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훌륭한 책입니다. 네, 오늘은 농업 ODA와 관련돼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이제 안유미 박사님 모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남 소장님께서도 이제 ODA 전문가시고 실제로 경험도 있으시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이만큼 많으신 것 같은데 방송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 따로 한번 어떻게 보면 박사님을 저 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관련 선진국이고 먹고 살만한 나라를 넘어서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ODA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은 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그런 원조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호 같지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라는 그 구호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ODA는 개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중요하니까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고, 이러한 프로젝트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업 OD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나와주신 안규민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